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순방 일정 시작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순방국이 핀란드죠? 예,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한 걸로 오늘 아침에 언제 나왔습니다. 도착했습니까? 예, 어제 출발을 했고요. 오늘 도착을 해서 지금 첫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핀란드를 비롯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하게 됩니다. 예,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나란히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이고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재 일찍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기내에서 영접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헝가리 그리고 또 헝가리 주변 국가 방문하고 제가 기사를 봤던데 이미 핀란드에 또 일찍 도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기내에서 영접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순방,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어떤 데 목적을 두고 북유럽 순방 일정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임광기 위원? 네, 핀란드, 스웨덴 이쪽으로는요. 특히 IT 강국들입니다. 그래서 IT 소강국이라고들 일컬어지는데 그쪽들하고 우리하고의 그 관계들을 상당히 이제 우리 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협약들을 체결을 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일 가장 큰 목적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예. 또 이른바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현지에서 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핀란드 헬싱키에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건 꼭 필요한 일정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소장. 그렇죠. 어쨌든 외교는 멈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국내 정치 상황이 급변하거나 그러면 총리나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의 외국 방문 일정은 바꾸기가 어렵죠. 1년 내지는 2년 전부터 잡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큰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상대국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예컨대 우리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뭘 잘 못 푸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됐던 북유럽 순방에 나서는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이 개인 의견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네, 국민정서 비공감의 태도로 나홀로 속편한 현실 도피에 나섰다. 불쏘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궈 놓고는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다. 철렵질, 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가 흔히 비하하거나 나쁜 행동이라고 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질 그러면 이제 도둑질이라든가 강도질 뭐 이렇게 해서 나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1야당 대변인의 논평에서 그것도 대통령을 그리고 해외 순방을 떠나는 대통령을 향해서 저렇게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어제 포털 검색어에서 상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뜻을. 그래서 상당히 상위권에 오랫동안 랭크가 돼 있었는데 민경욱 대변인의 저 논평이 어제 나왔는데요. 그 제목부터가 좀 약간 섬뜩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나홀로 속편한 현실 도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나홀로 속편한 현실 도피다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저기 아까 보여줬던 그 화면 외로요. 예. 국가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한 도피의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공동체 균열의 틈을 벌린 갈등 유발의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철렵이라고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냇가에서 고기잡이 하는 일을 철렵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때가 되면 특히 여름철이 되면 철렵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나가곤 하시는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철렵에 비유해서 철렵질이라고 표현을 했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막말이 나왔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민경욱 대변인, 정치인 개인의 의견인 줄 알았더니 자유한국당 대변인 명의 논평이라는데 정말로 놀랐다고 하면서 이걸 공당의 논평이라고 내놓다니 토가 나올 지경이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배설 수준의 막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골든타임 3분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가히 막말 수도꼭지다. 두 분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윤태곤 실장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막말이라고 하는데 민경욱 대변인은 왜 저런 이야기, 저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 전에 걸레질 있었지 않습니까? 한성교 사무총장의 그 기자들에 아주 대한 걸레질을 하고 있네. 기자들이 예.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 보고. 이게 그거는 뭐 나중에 해명이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뭐 기자들이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했다. 별로 동의는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해명이라도 했는데 이건 또 공식 논평인 거고 좀 뭐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데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내과에 몸담그러 떠난 격이다라고 하면은 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3개국을 뭐 내과로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당에서 왜 신당진 의원이 지금 다음 공천에 대한 전체적 틀거리를 짜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막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천에서 엄격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글쎄요, 한국당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혁신이라든가 새로움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좀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아니 뭐 정부 여당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싸운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 되겠냐라고 지지층한테 매달리려고 하는 장기적 포석이 아닌가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 실장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한국당과 예. 그 황교안 대표와 민경욱 대변인이 생각하는 막말과 다른 쪽에서 생각하는 막말이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뭐냐면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험한 말을 쓰는 것은 막말이고 예. 이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말은 견제고 비판이고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한국당의 분위기를 예. 잘 알 수 있는 오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겁니까? 비공개 회의 때 모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가 탄핵당하는 것보다 감옥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것이 막말이냐? 이것은 막말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예. 하고요. 또 황 하나는요? 대표가 오전에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표현의 자유, 억압의 실태라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문재인 정권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다라고 대여 공세에 한 발 더 포문을 더 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막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죠. 펠로시 예. 하원 의장 이야기한 건 정미경 최고위원이라고 기사 다 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정미경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는 하원 의장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시키는 것보다는 감옥에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막말이라고 지적을 안 하는데 기자들한테 언론에서. 물어보고 싶다. 예. 이게 막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대통령이나 여당,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하면은 네. 과격한 표현을 써서 비판을 하면은 그냥 막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느냐. 그런데 예. 그 인식과 설명은 뭐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는데 말이죠. 네. 얘기하는 대로 많은 국민들, 그 말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생각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지자들만 생각할까요? 아주 극성 지지자들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층을 좀 확고히 하겠다. 지지층의 좀 감정을 시원하게 풀어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명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뭐 회쳐먹고 이런 것들은 막말인데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지지층과 우리 당의 정상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해가 조금만 되는데, 예. 덧붙여보자면요. 이제는 뭐 미제라고 다 좋은 시기도 아니고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한국의 특정 언론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뭐 거의 육두문자 사용해가 트위터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아니 미국 대통령도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한국당이라든지 뭐 우리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나 보수 쪽에 얘기도 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엔 이전에 당 대표 할 때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 뭐 혁명을 하자, 그리고 한국당 보고 독재자의 후예들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방금 전에 보셨지만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도 공당의 성명에서 무슨 토가 나올 지경이다, 뭐 배설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 결국엔 도친 개찐이에요. 독인 개긴이 독인 개긴. 독인 개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그러나 장성철 소장님이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 취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민경욱 대변인의 철렵질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과연 언론이 또 그 말을 듣는 뭐 이른바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 그 수준의 문제라고 봐요. 저도 저 성명을 보고 좀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준이 왜 이렇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품위 있이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정권 때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라는 복수심과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경욱 대변인이 여당의 막말 비판 그러면 본인이 막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과를 했을 것 같은데 사과 안 했겠네요. 네. 오히려 전혀 사고를 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대변인이라는 거는요, 당 대변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 개개인 의원들도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당 대변인은 당의 입이자 대표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은 2명입니다. 당 대변인이 2명이거든요. 전희경 의원하고 민경욱 의원, 그리고 또 원내 대변인이 3명이고요.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당의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1명이 있어가지고 전체 당의 이 논평이 나가는 것들을 수석 대변인이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대표나 사무총장과 상의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이 당 쪽은 민경욱 대변인이 그리고 원내 대변인 쪽은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저 내용을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이 스스로 내서 저렇게 이제 파문이 인 건데 문제는 저런 내용도 문제인데 그게 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경우에 당 대표가 저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의 공식 입장이고 또 그거 갖고 문제가 되는데도 당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저거는 당 대표도 인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가 말이죠.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고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고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은 아니죠. 대변인을 그 사람 대변인 시켰으면 그 사람이 그 정당의 생각과 입장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변인은 어떤 표현을 하든 간에 대표가 그분이 얘기하셨으면 그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긴 해요. 그렇죠. 대표가 이야기한 게 약간 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은 대변인이 그 부분은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해가지고 쭉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대변인 오히려 역할인데 대표의 말을 대변인이 설명을 그렇죠. 해주는 게 대변인의 지금은 역할이죠. 뭐 대변인이 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대표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니까 뭐 이상하죠. 예, 막말 논란 계속되면서 황교안 대표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최근에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을 맞을 일이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럴 각오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 네.
이번에 문경욱 대변인의 철렵질 논평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으로 자유한국당은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민주당과 대통령도 우리에게 막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고 내랑 선동을 하는 거냐라고 그러고 나를 향해서는 국가보안법 공안검사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에게. 네.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막말 프레임에 갇혀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울하다는 심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방송 나가서 민경욱 대변인은 이제 대변인을 좀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죠. 저렇게 우리가 민경욱 대변인이 또 막말을 했어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변인직을 수행을 한다면 저것은 당의 분위기와 황교안 대표의 뜻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장성철 소장의 이 말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분위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향해서 저렇게 과격한 표현, 막말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표현까지 불사하고 있는지 그 내부 분위기를 장성철 소장께서 여러분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이 60민주항쟁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남영동 대공 분실, 고 김근태 의원이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었죠. 고문경찰 이근환에게. 바로 그곳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했고 오늘 이곳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진영 장관이 대신 읽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른바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메시지, 여기서 이른바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담겼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입니다. 자, 저 이야기 임광기 의원. 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입니다. 이거 그냥 흘려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축사죠. 기념사를 지금 진영 장관이 대독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 여러 기념사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인사말 같은 거 하는 중에서 저런 말들을 사용한 건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마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막말 공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외국에 떠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념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로 시작돼서 대화로 끝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말로 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하자 하는 그 말들을 기념사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공방들 이런 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난다. 당연한 이야기죠. 민주주의는 싸워서 서로를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런 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그래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골라 사용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똑같은 말을 했다고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이 정치인들이 그 비유적으로 자꾸 표현하는 거 말이죠. 모든 사달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잡힌 일정이라고 하지만 또다시 북유럽 순방을 가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막말 논란은 적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한국당의 입장을 알려드려서 저 사람은 저런 걸 찬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전 저런 수준 낮은 표현과 논평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 골라 사용하는 게 민주주의 미덕이다.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꼭 자리 잡고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성명과 논평은 상대방에게 아파야 돼요. 아, 그렇죠. 정말 이거 아프다. 이걸 읽어보니까 정말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XX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하면 그 논평과 성명은 실패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석철 소장의 방금 이야기는 정말로 맞습니다. 상대방이 들었을 때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내부에서는 아, 저 논평 정말 아프다. 누가 썼지? 정말 잘 썼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장 소장님이 이제 한국당 분위기가 이렇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민주당 분위기를 예. 말씀드리면 이런 거 나오면 또 나왔네. 또 터졌네. 우리 좀 요즘 경제도 안 좋고 뭐지 되는 것도 없는데 또 터졌네. 이렇게 막 반기거든요. 좋아하고 막 의원들끼리 카톡방에서 공유하면서 아 빨리 돌려봅시다. 신난다. 이런 분위기라는 예.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에서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다. 오히려 대여투쟁의 동력이 저런 막말 논란이 빚어지는 그 순간부터 대여투쟁의 동력이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사회적 참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막말이다라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장석철 소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6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 여러분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60민주 항쟁을 기준으로 명징하게 나눠집니다. 그의 유월로부터 우리는 쿠데타, 체육관 선거, 보도 지침, 계엄령으로 상징되던 군부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직선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0민주항쟁 32주년을 계기로 국민들께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말씀드리며 32년 전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했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32년 전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했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됐을 때 그 워싱턴 일대를 가득 메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그 팻말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나는 역사를 목격했다. 미국인들이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2년 전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했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했는데 60 민주항쟁 때 거리에서 함께 백골단이나 최루탄에 맞서서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 많은 분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성형은 아니죠. 60 민주항쟁으로 의회 권력을 선출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전까지는 민정당이라고 하는 군사독재 정권의 여당, 여기에 일종의 생색내기용으로 야당에게 의석을 할애해주는, 물론 85년 2.12 총선 때 신민당 동풍이 거세게 불긴 했지만 그때는 이른바 중선거구제가 어떤 민정당이 떨어져도 당선될 수 있게 하고 말이죠. 제2중대. 그래서 13대 총선 때부터 소선거구제로 도입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의회 권력 선출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60민주항쟁 32년이 되는 오늘 여기서 국회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지금도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60항쟁이 벌써 32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로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이제 의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가 국정을 논의하고 국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이런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말싸움, 저희들이 여기 출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소재들이요. 거의 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또 뭐라고 했고 하는 이런 말싸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 30여 년 전 60항쟁에 그걸로 희생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깨우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예, 남영동 대공 분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남영동 대공 분실 방문하셔서 불과 30여 년 전 이곳에서 얼마나 모진 고문이 이루어졌었고 독재 정권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꼭 한번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국회 정상화 오늘 내일이 고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일이 고비다. 그러면 뭔가 합의안이 지금 마련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오늘 내일이 고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점점 양치기 소년 듣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비 아닙니까 그러면? 고비는 고비인 것 네.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한국당도 분명히 들어오고 싶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떠났지만은 순방 중이라도 지금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뭐 대통령 돌아오면 보자 이러면 문 대통령 돌아오면 한 일주일 열흘 있으면 또 G20이고 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쭉 한여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을 느낄 건데 오늘 또 근데 뭐 황교안 대표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또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 혹시 의견 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토요일 날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한 철회와 사과가 없으면 국회 정상화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협상의 이인영 당사자인- 원내대표가 그래서 오늘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대한 그 재량권이 상당히 축소된 거죠. 난감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당 체계가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구조입니까? 따라야 하진 않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예, 어떤 상황인지 미뤄 짐작이 됩니다.